안녕하세요. 토지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친 가격, 재개발, 재건축, 그래도 사라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인기가 상당히 높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라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오른다에 베팅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나 이런 강의를 보면은 어, 그분들은 사실 오래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놓은 그런 부동산을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들로 하면서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오래전에 사놓은 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예를 들으면서 지금 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시기적으로 앞뒤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듣다 보면은 좀 우스갯소리라는 느낌도 들고 뭐 저도 그렇게 저렴하다면은 지금이라도 한 개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막상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저렴한 투자 가치가 있는 구역들이 뭐 혹시라도 있을지 한번 찾아보기는 해봅니다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없을 겁니다.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이나 강의 같은 것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공연불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중에 많이 나오는 책들도 저도 자주 좀 사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 개라도 배울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수학이거든요. 근데 유독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투자에 관한 도서들은 정작 이 실전에 써먹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죠. 대부분이 오래전에 샀다. 근데 지금 많은 차익이 생겼다. 그러니 재개발에 지금 투자해라. 뭐 이런 식인데 아무리 들어도 저는 그 논리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으로 가격이 비싼 것은 큰 흠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용기는 저는 선뜻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싼 것은 큰 흠은 흠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네가 해라 재개발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 합니다만은 근데 비싸더라도 뭐 투자 수익률을 대략으로 계산해 봐도 거의가 답이 안 나오는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시장의 이치죠. 파는 사람도 나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고 금액으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장기 투자용 물건이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싸게 사두는 그런 투자 물건으로 적합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적합한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물건, 투자 방법으로 저는 공유 지분으로 소액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별도로 첨부해 드릴 건데요. 제가 수업할 때 했던 영상인데 그 일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첨부해 드릴 건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소액으로 공유 지분에 투자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냈는지 하나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 나온 그런 투자 사례처럼 그나마 공유 지분 형태로 나온 것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뭐 이것은 어느 정도 투자 실력이 좀 갖추어진 경우라면은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투자입니다. 지분 경매로 그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인데 그 낙찰 이후부터 진행된 내용이 꽤 좀 손질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분 경매일 경우에는. 그나마 진행했던 물건은 최초 낙찰 금액이 뭐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금액이라서 이런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는
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만 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또 해볼 만한 투자가 됩니다.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의 그 공유 지분이나 어떤 법정 지상권 이런 특수 권리 물건을 소액으로 매수해서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그나마 아주 비싸게 조개발 구역의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강의 중에 그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이제는 이 물건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년 전 이야기인데요. 2020년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0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이죠.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있는 빌라 물건이에요. 이게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초량 2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예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 공고가 12월 달에 났어요. 주민 공람 공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와요. 그럼 내년 봄에 고시가 나올 거예요. 올해 봄에. 지금은 3월이나 4월 되면 고시가 나와요.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정도를 스토리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죠. 지분 물건이에요. 20분의 1 지분입니다. 20분의 1 지분인데 20분의 1 지분에 대한 감정 가격이 660만 원이었어요. 이 물건을 제가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썼습니다. 네. 2등이 817만 원 썼네요. 2등도 법인이더라고요. 1000만 원을 쓴 이유는 제가 이 물건을 그 당시에 미니멈으로 이 물건의 전체 가격을 생각을 해봤더니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전체 물건을 정상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그럼 2억으로 한다면은 20분의 1이면은 얼마입니까? 2억으로 했을 때 20분의 1이면은요. 1000이죠. 1000만 원이죠. 그래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12%예요. 이거는 공시가격 1억 이하라도. 그래서 1000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매입하는 취득 관련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나는 순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가격이 점점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저는 본전, 그죠? 왜? 다른 사람 지분하고 다 지분 비율로 해갖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본전. 오케이.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 물건을 가지고, 강의 포맷이란다. 강의 폼 자료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가지고 본전치기 생각으로 이 물건에 입찰을 했던 거예요. 안 가보고 낙찰 받고 나서 가봤어요. 세입자가 있더라고요. 낙찰 보고 나서 세입자를 만난 게 아니라 낙찰 보고 나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그 집에 옥상에 가가지고 부산항 있는 부산항 대교하고 뷰만 보고 왔어요. 세입자도 내가 만날 일이 없죠. 세입자가 얼마 있는지 대항력이 있어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가 신경을 안 쓴 이유는 뭘까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억에서 2억 5천만 생각하고 1000만 원 넣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신경 안 쓴 이유는 뭘까요? 저는 5%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왜 이렇게 춥지? 분위기가. 제가 가지고 오는 지분 비율은 5% 가져와요. 그죠? 누군가가 보증금 다 받았겠지. 예, 내줄 때 5%더 내라 그러면 아이 뭐 내주면 되지.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보증금이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신경이 안 쓰였어요. 왜? 목표가 잃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금액을 썼거든요. 근데 이익을 보겠다고 하고 금액을 썼으면은요, 817만 원 쓴 2등한테 내가 떨어졌겠죠. 그죠? 140만 원 내가 덜 썼잖아요. 아, 더 써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140만 원이 아니고 꽤 더 썼네요. 거의 한 200만 원 돈 더 썼네요. 그죠? 예. 600만 원짜리 하는데 200만 원 더 썼으면은, 예, 알사탕 얼마나 많이 깨먹었어. 그러고 나서요, 동네 괜찮네. 올라가 보니까는 부산항 뷰도 괜찮고, 예. 그래서 나머지 지분 있는 분들하고 쭉 이제 찾아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상속 등기를 오래전에 받았는데 쭉 봤더니 8분, 9분 계시더라고요. 뭐 한 2분 정도 찾아갔더니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상당히 좀 물론 사람마다 다양할 것 아니에요. 상속을 받았는데 가족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내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걸 왜 받았냐는 둥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해가지고 언니가 뭐 문제가 있어서 채무가 많아갖고 그렇게 해갖고 뭐 받았으니까는 어쩔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 팔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지분권자들끼리 소통이 100% 안 돼. 그 말은 뭡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요 청산이에요. 분양 신청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럼 분양 신청도 나중에 안 하겠다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서두릅니다. 뭘 서두르?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이 사람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면은 우리 같이 팝시다라고 해갖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그냥 나눠 가지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가 수익을 실현하려고 그랬죠. 본전 찾기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뭐 한 사람 정도만 제가 집에다가 스티커 붙여갖고 했더니 한 사람 정도만 연락 왔고 다른 사람들은 주소도 등기부에 있는 주소도 이미 너무 오래돼 갖고요. 그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주차장 쓰고 도로가 주소 뭐 이렇더라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부산지방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공유물 청구 소장 해갖고요. 어렵다 그러지만 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 이름하고 그것만 바꾸면 돼. 주소하고 이것만 바꾸면 돼.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은 처음에는 번거롭지만은 나중에는요. 폼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준비서면 쓰는 것도 비슷해요. 이래서 그냥 경매로 해갖고 팔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면은 예, 팔아라 라고 판단해 줍니다. 판사님이. 어떤 경우에는요, 당사자들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고 판결해 주는 경우도 받아봤어요. 이게 분할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분할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구청에다가 질의를 해갖고 구청에서 답변이 온 거예요. 그 분할이 안 되니까 당사자 불러본들 뭐합니까? 그 판결 나와버린 거예요. 그 판결만 받았어요. 법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역시 그 사람들이 아예 안 와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을 넣었는데도 송달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송달을 하려고 했더니 송달 주소 틀리니까는 보정하라 해갖고 주소 보정 힘들게 주소 보정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초본 떼갖고 다시 주소 보정해갖고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 그 잔손질이 좀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모모 씨는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나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는 김 사장님 이거를 내한테 그냥 얼마를 주든 간에 사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지분은 못 이기는 채하고 거의 공시가격 수준으로 사왔어요. 그 소송하고 있는 중에 내가 사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 피고잖아요. 그죠? 사와가지고 제가 매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죠. 피고 변경 신청을 써낸 거예요. 사셨네? 네. 또 그 와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고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주소를 찾다 보니까. 돌아가셨으니까는 또 상속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서류 다 띄었어요. 띄어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상속이 됐으니까는 피고들의 상속 지분이 또 바뀌잖아요. 소장에서. 그걸 또 바꿨어요. 참 좋은 경험 하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거 지분이 잘못됐으니까는 또 고치라고 보정명령이 또 나오대요. 내가 잘못하면은 법원에서 판사님까지 같지도 않아. 담당 부서에서요. 쟤한테 잘못됐으니까는 다시 고치라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지. 왜? 잘못됐으면 고치라고 연락이 오니까. 그래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분이 틀렸네요. 다시 보정해갖고 딱 넣으면은 그대로 또 진행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시 같이 해가지고 이제는 팔아봅시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걸 팔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싸게 산 게 있으니까 조금은 남아. 앞에 한 사람 내가 싸게 산 게 있으니까 조금은 남아요. 조금은 남거든요. 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제가 고생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세대로 또 팔아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기고 수익대로 지분대로 나누면은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지분 많이 가지신 분하고 이렇게 잘 상의해가지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좀 메리트를 좀 주세요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1,000만 원 주고 샀지만은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2,800만 원 정도 들어오겠더라고요. 땡큐죠. 됐네. 그렇게 해갖고 팔기로 했는데 매수자가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매수자를 붙이더라고요. 붙여가지고 계약서 쓰는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상속 받은 요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네. 이야기 재미있어요? 네. 그 여자분의 또 무슨 오래전에 무슨 빚이 있어갖고 그 여자분 지분에 대해서요 가처분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게 매매가 돼요, 안 돼요? 가처분 채권자가 저기 어디입니까? 공매하는 옛날에 성업공사 지금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공매 사이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일반 금융회사에서 부실 채권들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싸게 받아갖고 신용해수 회사에다가 위임 줘가지고 그 해수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수하면은 수수료를 또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판결은 이제 받았어. 그때쯤 해갖고 판결은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경매로 넣으면 되잖아. 경매로 넣으면은 물건 좋으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물건 전체 지분이 다 이제 경매가 다 나오니까는 사람들은 적어도 얘가 입찰 들어가도 2억 한 3천에서 4, 5천은 쓰겠더라고요. 그럼 쟤보다 더 많이 써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배당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쟤보다 더 낮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주인 되면 되잖아. 제가 낙찰받으면 주인 되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거를 경매를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가처분도 있고 하니까는 이거를 꼭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받고 싶으니까는 그 가처분되어 있는 것도 좀 사람들이 입찰 들어가는 것을 좀 끌일 수도 있겠죠. 왜?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예. 온전하게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분금지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이기면은요, 그 지분은 다시 뺏겨요. 이해되세요?
낙찰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뺏긴다고. 그래서 경매는 없시다. 어차피 뭐 일반 시장에서 안 팔린데 가처분 때문에 안 되니까 경매는 없시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분이 김 대표님이 사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 가처분 어떻게 해요? 가처분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처분 채무자가 이거 뭐 가처분 채무자 뭐 이게 이게 그렇게 많이 가처분이 걸릴 일이 아닌데 하면서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당사자가 아니면은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사자 보고 전화해라 그래갖고 김양수라는 사람하고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라고 통지를 하고 나니까는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는 우리가 채권자지만은 실무자는 아니고요. 저기 채권 전담 해수 회사에다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전화해갖고 협의를 했더니 채권 원인을 봤더니 오래됐어. 한 10년 됐어. 10년 전에 있는 채권 몇백만 원 채권이 연체이자는 물고 해갖고 6,800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지분은, 상속받은 지분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1,000만 원도 채 안 돼. 그럼 6,800을 물어야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소송하시오. 가처분 소송하시오. 소송해갖고 하면은 우리가 빨리 질 테니까 소송하라고. 이거 말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거 팔아봤자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 변호사 비용 500만 원씩 나가고 이리저리 하려니까는 소송이 실익이 없어서 우리는 가처분만 해놔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대잖아요. 변호사 비용 들여갖고.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에 쇼부쳤느냐 하면은 1,200만 원을 쇼부쳤어요. 1,200만 원 내가 안을 테니까 이거 끝내자 라고 해가지고요. 가처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하고요. 내가 다 샀는데 전체 총 매수 금액이 비용 포함해가지고 1억 7천 들었어요. 가처분 때문에 죽겠다. 그냥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팔아라 라고 해가지고 금액을 자기네들도 그냥 의외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시에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 다 갖다 놨으니까 도장 찍으면은 찍었다 연락 하면 내가 통장으로 다 싸줄게 라고 해가지고 한 날 다 처리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분들 얼굴을 몰라요. 다 이걸로 했고 다 법무사에다 서류 맡겨놓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1,300만 원 정도 들었죠. 비용 포함 다 해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1,500만 원이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었어요. 소액으로 들었죠. 그거 마무리한 것이 등기부에 가처분 말소하고 다 마무리한 것이 작년 12월이었어요. 요거 등기부를 원본으로 떼보면은 지금 이 스토리가 쫙 다 나옵니다. 아는 사람은요, 등기부 하나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다 보입니다. 채권 채무까지 가압류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무슨 짓을 했고, 어디서 빚졌고, 이런 일들이 등기부에 그 사람 인생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매입하는 데 있어갖고, 추가로 1억 한 3천 정도 돈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제 목돈이 또 들어갔죠. 이거 소액입니까? 소액 투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제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와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물건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6월 1일 날까지 보유를 하면은 종부세가 한 푼도 공제 없이 애누리 없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적어도 한 600만 원, 700만 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매매 가능 가격이 지금 3억이에요. 3억 초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프리미엄이 지금 한 2억 5천부터 있거든요. 제가 공시가격이 1억 7백이에요. 1억 7백이에요. 그럼 공시가격 대비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한다면은 거기에다 프리미엄 더 붙이면은 뭐 한 3억대 초반에서 뭐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종부세 내는 게 싫다 그러면은 올해 3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고시 나오고 나면은 한 단계 가격이 오르면은
6월 1일 전에 잔금 받고 그냥 엑시트 해야죠. 엑시트 하면은 돈이 들어간 금액이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은 1억 몇천이라는 금액이 단기간을 또 묶여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빨리 회수를 하든지 하고 법인세 내든지 아니면은 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으면은 한 번에 종부세를 내고 또 1년 더 보는 거죠. 이게 지분 투자의 프로세스예요. 저는 본전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프리하게 확 다 까놓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지분 투자의 메리트와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결국 뭐 잃지 않을 건데 뭐 이런 자신 속에서 이게 건 딱 1년 만에 이런 세팅이 됐거든요. 됐으니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해되죠? 옛날에는 공유지분의 의미가 어떻고 공유지분은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원고 지정, 피고 지정 어떻게 하고 성달을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지분 투자의 문제가 그냥 이해가 한꺼번에 싹 오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이걸 투자하면서 은행을 한 번도 안 갔지. 이제 은행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죠. 요 집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소유권이 됐으니까. 그리고 세입자 전세금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갖고 직접 가서 전화를 했더니 1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월세는요? 월세 없는데요.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 있는 누구분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라서 100만 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임대를 줬는데 자기도 지분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거 받아갖고 뭐 하겠나. 많이 받으면 욕먹을 거고 죽을년 살릴년 욕먹을 거니까는 100만 원 받고 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찰 다 정리 다 하고 나서 찾아가가지고 10년 이상 거기에서 가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유, 세주인 되셨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100만 원이나 맞습니까? 이게 사인하시죠. 그랬더니 아, 예. 그러면서 하고 2003년 3월 달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달 3월 올해 3월이 아니고 계산했더니 그렇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까지 가능하면 저한테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입자끼리 주인하고 통화하는 거는 서로가 별로예요. 전화 오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일로 전화 올 일은 서로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 다시 안 볼 거거든요. 나갈 때 집 다 비웠으면은 동영상 다 찍고 그냥 통장으로 100만 원 보내드리고 이사비 좀 달라 그러면 아이고 드리죠 해갖고 기분 좋게 보내드리면은 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1년 더 갖고 있다가 전세 끼고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팔까? 그 부분은 즐거운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최선의 경우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것은 아닌데 이게 지분이라는 것이 사람 관계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방향이 다양하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잃어도 얼마 안 되는데 결론은 뭐다?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거야. 그게 나중에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네. 레벨을 올린다 그러면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요. 지분 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한 70% 정도 돼요. 지분 법정지상권 투자가요. 그게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뭐 밤을 새우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금주력이 나와갖고 죽을 때까지 금주력이 나와갖고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는 밤새워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잘 보셨습니까? 이런 방식의 투자도 한 가지는 대비하고 투자하셔야 되죠. 경매나 공매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한 요소가 사실 있기는 있죠. 그런 인지는 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입주권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공매로 재개발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썩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죠. 근데 그런 위험이 분양 자격에 관한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스터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힘들게 뭐 지분이라도 낙찰받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당하거나 또 공동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동조합원이 되는 경우까지도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신 거라면 대단한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합 설립이 완료된 재개발 구역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1개를 팔거나 또 2개를 다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낙찰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 매매로 매수한 사람도 입장은 똑같죠. 매수한 사람 각각 1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2사람 합해서 1개 입주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거든요. 어쩌면 생명부지의 사람하고 공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겁이 많은 새가슴 투자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뭐 입찰이나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예정구역을 미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이 아니지만은 미래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근데 구역 지정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진짜 진정한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장기로 투자가 되면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한 10년 정도 작게 투자하면 한 10년도 그냥 냅두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하는 기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이래저래 스터디는 좀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동산들이 밀집한 곳에 그 노후도 조사에 관한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죠.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은요. 부동산 플래닛 검색해 보시면은 30년 이상 건축물들이 얼마나 지어진지 얼마나 됐는지 이것을 쭉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30년 이상 된 부동산들이 좀 밀집되고 도로 조건이 열악한 지역인 곳을 대표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은 뭐 쉽습니다. 도로 조건이 좋으면은요, 만약에 신축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노후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노후도가 좋아져 버리거든요. 그럼 재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일부 몰지각한 투기꾼들이 좀 팀을 꾸려가지고 이러한 투자 심리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먼저 소액으로 뭐 대량 선 매수한 후에 임의대로 구역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치 재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그렇게 SNS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펌핑을 시키더라고요. 분위기를 띄워갖고 가격을 올려서 자기네들은 빠져나오는 그런 기획 구역이 제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달리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투자에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여지없이 좀 참여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더더욱 서글픈 거는 그런 분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매수를 하고 들어갔으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좀 다음 매수인들에게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려면은 그 지역을 또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일종의 그 기획부동산과 비슷한 먹이 사슬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끔씩 보거든요.
뭐가 옳다 뭐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곳 중에서도 구역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사업성도 충분히 나올 만한 구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어지간한 실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하려니까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 경우라면은 아예 종잣돈으로 입지 조건이 월등한 구역에 투자를 하시고 입주 후에도 가격이 충분히 상승이 되는 곳이라면은 종잣돈으로 똘똘한 한 놈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또 물건을 소액으로 매수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한번 배워두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입니다.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미리 분석해 가지고 사전에 먼저 선매수해서 차고 앉아 있는 방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행복 투자의 지름길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토지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